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자, 뉴욕의 소리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미국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새로운 멤버가 지금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재미 독립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김창종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 감독님 하신 일은 어떤 일 하시는지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한국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주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그런 방송들 그런 일들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도 제작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의 홍보 영상 그런 것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제 영상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의 일들도 이제 맡아서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다들 여기 오신 분들, 최 변호사님도 그렇고 다 이민 1세대시죠? 저부터 이 자리에서. 1세대 맞죠? 다 1세대 맞습니다. 예, 그럼 이민을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얘기를 다 먼저 해보시죠. 우선 저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거의 30대 후반, 이제 40 다 돼서 이민을 왔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영화를 전공했고, 이제 한국에서 영상 관련 일을 쭉 했었습니다. 항상 그것만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되는 분야로, 뉴욕에는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공부하러 오신 거군요? 아니요. 공부가 아니고 일을 하러, 이제 제가 예.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 벤처기업이었는데, 이게 석 달 동안 이렇게 좀 임금이 안 나와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미국에 또 계시는 분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저런 거 저한테 사실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고 저렇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땐 제가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분이 미국 가셔가지고는, 나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급여도 안 나오고 있던 때라서, 그럼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연락 오신 분이 여자분 아니셨어요? 맞아요. 우리 황 PD님 저 미남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왔었는데, 그분이 그때 미주리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주리 가서 이제 주로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뉴욕에 동기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도 보고 싶은 마음에 뉴욕에 거쳐서 왔다가 미주리 가서 또 한 몇 달 작업하고,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 구하는 데 있는데 인터뷰 한번 보고 가라. 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인터뷰 보고, 한국 가서 이제 후반 작업을 또 마무리 촬영, 제주도 가서 마무리 촬영하고, 후반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던 차에 또,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마침 회사에 가보니까, 제 책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저는 분명히 휴직을 하고 있는데 퇴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미국을 제가 먼저 와서 한 2년 제가 먼저 와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족들 불러드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오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는 이제 여행 일을, 한국에서는 투어 컨덕터 일을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 일을 할 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참 새로운 세상이구나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 공부할 생각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IMF 전 여름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갑자기 뉴욕 가볼 생각 없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처남하고 장모님하고 가족 초청 이민 때문에 갈 케이스였는데, 제 장모님이 오서방한테 가자고 한번 물어봐라. 저희 와이프가 장녀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냥 했는데, 나와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이 가슴 안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준비 딱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오셨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 와이프는 아니었고, 저 와이프는 얘기하면 길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관광비자로 왔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로 관광비자로 왔어요.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예, 그냥 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관광비자로 왔고, 이미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처남은 이제 미리 가 있었고, 가족 좀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었죠. 한국도 그렇고 다들 우리가 다 사람 사는 데는 똑같다. 뉴욕 가면 가서 부딪히자.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민 오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때도 졸업이 이제 IMF 그 여파라서 저도 이제 4학년 1학기 딱 그 이제 마치고 이거 졸업을 해봤자 이거는 분명히 길이 뻔한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딱 우연찮게 이제 학교 그 게시판에 딱 붙어 있는 그 아주 간단했어요. 미국에 가서 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 편문을 딱 보고 오 그렇구나 해가지고 제 친구랑 둘이서 그냥 딱 등록금 하나 딱 들고 그냥 미국으로 그 한 학기 등록금 말씀하시는 네, 한 학기 등록금 얼마 줬습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한 80만 원? 그 정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행기표 다 하고 딱 이제 모르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속아서 온 건지 아니면은 일단 뉴욕에 떨어졌으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와서 딱 5일 만에 한국일보 보고 찾아서 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뭐 등록금 하나를 들고 왔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한 1년 동안 체류하다가 물론 뭐 고생 많이 했죠. 뭐 별짓 다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졸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딱 그래도 운 좋게 이제 정말 IMF 끝나고 곧바로였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딱 1년 만에 한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1년 동안의 그게 저한테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경험이 그냥 뇌리에 남아 계신 거. 네, 왜냐면 미국물을 먹은 게 잘못이었어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요. 20대셨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쵸. 20대 후반이었나요? 20대 후반이죠. 예. 이게 뭐였냐면은 세상은 넓구나 했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인도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그거를 한번 체험을 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라는데 특히 뉴욕에 와보니까 이게는 진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은 딱 앞길이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서는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접고 이제 미국을 오게 된 거죠. 네. 세 분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미국을 한번 생각했던지 아니면 와보셔가지고 근데 변호사님도 친민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오시니까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환경이 계기가 돼서 오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군대를 갔다 오고요. 그때 제가 카투사를 나왔는데 마치고 제가 저는 법대로 나왔습니다만은 원서 강독 시간에 미국 이제 영미 원서 강독을 했거든요. 그때 공교롭게도 오제이 심슨 사건이 났었던 때입니다.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오래 사신 분이고요. 아들내미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에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원서 강독 시간에 심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발제를 했죠. 발제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 한국에는 그때 지금은 뭐 일부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몇 년도셨죠? 그게 93, 4년인가 기억합니다. 뭐 대략. 예. 그래서 제가 2001년도인가요? 잠깐만요. 네, 91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제대하고 아마 93년,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이제 제가 영미법에 관해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배우는 입장에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카투사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선임 병장을 하면서 미국 군인하고 또 한국 군인의 어떤 관계를 또 조율하고 또 우리 소파라고 우리 옛날에 한미 뭐 주둔군 협정에 관한 어떤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다루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을 한번 공부하고 싶다. 궁금하죠. 굉장히 순수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뭐 다들 여기서 보면은 오셨다가 또 이렇게 살러 오고 뭐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예. 그냥 그 영미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게 유학생의 그 마음.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먹고 살려고. 도전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방식 좀 틀렸었죠.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제가 유학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촌에서 제가 자랐는데 또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도 사실은 큰 뭐 돈을 받아서 갈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무역센터에서 이런 그 미국 법대 로스쿨 무슨 박람회도 하면 한번 갔다가 제 정보도 없고 뭐 그렇게 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1년 반을 이제 현대에서 잠깐 일하다가 돈을 벌어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차에 또 집사람이 또 저보다 먼저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요.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로 오는 바람에 사실은 부인을 따라왔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동반 비자 F2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학생은 F1을 받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F2를 받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저도 IMF 때 이제 졸업을 했었는데 제가 대사관에 처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딴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다니는데 그만두고 할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 영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국 가서 그냥 뭐 특별하게 문제 없겠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일단 그 개런티입니다. 네. 대기업에 온 사람이 인터뷰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법대도 마치고 그다음 법대를 마치니까 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고요. 또 변호사 시험이 되니까 또 이제 변호사로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뭐 가만 보면 다들 어렵게 사시는데 저만 그냥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아닙니다. 그 단계를 밟아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집사람 덕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유학생 신문을 왔다가 이제 취업 비자 H1B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주권도 받고 그다음에 또 시민권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네. 그 지금 이민 관련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의 이민자로서의 모범적인 그 케이스. 예. 그냥 밟으신 밟았다, 한 이렇게. 케이스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민을 업무를 할 때도 예. 미국에서 자라고 뭐 그런 분 아니면 또 일찍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민을 하신 분하고 조금 입장 보는 견해가 좀 틀린 접근 거로 방식이나 아니면 좀 틀립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뭐 이해도 조금 더 많을 뿐더러 그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분들의 인생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왜냐면 저도 경험해보셔서 그 그런 거죠. 단계에서 가장 뭐 이민자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지금 이제 뭐 한국도 이제 굉장히 뭐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헬조선 이런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꼭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한국을 떠나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생각해보고 캐나다도 생각해볼 수 있고 뭐 다른 호주나 유럽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뉴욕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오는 길은 또 과연 아직 어떤 길이 있는가 또 과거와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여기 오 대표께서는 이제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예.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 같고요. 우리 김 PD 같은 경우는 또 학생 비자로 오신 그런 그. 예, 저도 처음에 1년은 관광 비자로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청해서 바꾼 케이스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김 대표 우리 시민참여센터 김 대표가 뭘 예, 맛있는 걸 갖고 들어왔네요. 저기 앉으시죠. 김 대표님은 어떻게 이민 어떻게 오셨는지. 비행기 타고 갔죠. 뭐 저도 배 타고 오진 않았어요. 저는 아시아나 타고 왔습니다. 좀 그 당시 IT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하다 말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갖고 이상한 길을 간 거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한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헬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분위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많아서 이제 한국에서 삶을 좀 접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분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최근 3년 정도에서 사실은 그 이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으로 안 오고 이제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많이 간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한국에서도 뭐 제주도로 이렇게 좀 가는 탈 도시를 떠나서 아주 일반적으로 네, 제주도로 많이 가고 제주도 진짜 많이 가죠. 또 제주도에서도 중국 어떤에서도 많이 또 이주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이민이 없었던 시대가 없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지금 뭐 사정이 어려워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도 살면서 늘 있었던 일이고 네,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방식을 모르면은 상당히 또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는 가장 뭐 아주 쉬운 채널이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비자 웨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한 몇 년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오게 되면 90일 동안만 체류를 할 수 있고 물론 입국하기 전에 이제 이스타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입국 그 승인을 미리 인터넷으로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반면에 제한이 있죠. 우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다음 신분빙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연장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학생 비자라든지 또는 취업 비자로 전환도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YTN하고 인터뷰를 한 걸 지금 가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미국 한인 사회라든지 미국 전반에 대해서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런 걸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시민참여센터 김 대표께서도 그 비자 면제를 하는데 또 혁혁한 또 활동을 또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반면에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에 오려고 그러면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에는 6개월짜리로 올 수 있는 비자, 관광 비자라는 게 10년 기한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비자가 발급되면 10년을 주고요.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게 시작되기 전에 와서 6개월 동안 와서 하고 또 한 번 연장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취업 비자. 감독님도 뭐 같은. 저는 학생 비자로. 오죠. 근데 저도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무비자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멀지만은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10년짜리를 받고 이제 6개월 체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까지 있는 거로 했고요. 좋았던 점은 이제 받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관광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신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했던 게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분들은 시민권자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한 3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았죠. 지금은 한 5, 6개월 됩니다만 뉴욕 기준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왔던 게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학생 비자를 대사관에서 바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 비자로 왔다가 학교도 이렇게 좀 수소문을 해본 다음에 6개월 되기 전에 이제 학생 비자로 신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그 직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무비자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90일로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뭐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비자를 안 하고 관광비자를 받게 되면은 뭐 받기 힘들고요. 특히 이제 무비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미국에 무비자로 왔다가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체포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가 승인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하는 면만 두고 보면 무비자 제도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우리 김 대표님 와 계시는데 그 무비자 제도 이후에 한인 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우리 최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와서 비자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우리 저기 이민 변호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런 걸 하냐고. 하냐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관광을 오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특수 효과를 누렸었죠. 저 여행업에 예,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 그랬었어요. 여행업, 요식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요식업, 트립,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때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런 곳에서 특히 맨하탄에 이제 우리 한인 요식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바로 무비자였던 건데,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비즈니스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원래 한국이 비자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3%대의 비자 거부율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미국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3%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폴란드가 똑같이 이제 들어오는데, 폴란드 그야말로 10%대 바로 밑에서 그냥, 그래서 폴란드 출신 버지니아의 어떤 의원, 상원의원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이 거부율을 3%대는 너무 어려우니까 10%대로 바꾸자 해갖고 10%대로 바꿔서 한국이 들어온 거예요. 아, 또 그런. 이게 한국 사람들 참, 우리도 그거를 했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그런 머리는 또 도가 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법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에노비치 상원의원인가 하여튼 그 상원의원이 그 비자 거부율을 한도를 10%로 바꾸는 바람에 한국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그 일반 관광 비자였을 때는 오고 싶어도 그게 여러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들은 뭐 자기 용돈 벌어서 와서 뉴욕 잠깐 보고, 또 대학생들은 보고 가고, 딱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 10%로 오르면서 많은 건 사실이죠. 물론 뭐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참 그거는 굉장히 기분 좋아했었어요. 무비자 된 것은. 네. 네. 관광업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무비자를 함으로써 이제 예전에 그 비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신분 변경이라든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비자를 받고 오면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은 미국 이민법상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들, 그 다음에 배우자.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이제 처녀가 25살 먹은 처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무비자로 들어왔어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가게 되고 뭐 이제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 아가씨를 되게 귀엽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그 우리 그 형제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선을 보게 한 것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로 오시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외 조항입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이제 그 이런 그 미국 그 연방 지역구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것이 그 전도사님하고 그런 관계만 되는 겁니까? 아니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파입니다. 여기서 소개를 시키는 사람. 여쭤본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사님도 신도 늘어나죠. 뭐 전도를 하신 거죠, 일단은.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 연방 그 관할에 따라서 이걸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 지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무비자로 들어오시더라도 보통 60일을 이제 체류한 다음에 90일이 끝나기 전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뉴욕 기준으로 5, 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 정년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청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미 대사관 영사과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1년까지도 걸리는데 이런 분들 여기에 캐러고리에 속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입국을 하셨다가 한 60일 있다가 90일 끝나기 전에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고요. 뭐 90일이 지나더라도 또 그 세 가지 캐러고리는 뭐 불법 노동하고 불법 그 체류가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에 그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미국 시민을 존중하는 원래 취지겠죠. 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강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최인호 원작이고 배창호 감독이 만들었고 또 안성기하고 장미희 씨가 나왔던 건데 이제 배경이 LA 쪽이었는데 뭐 사기 결혼에 대한 사기 결혼이 아니지 그러니까 위장 결혼이지 네. 그런 거 관련되는 건데 그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 깊고 푸른 밤 맞아. 그죠. 약간 야한 영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이민자를 네. 당시로 다뤘었죠. 네. 이민자 그런 문제들. 미국 LA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미국 로키 네.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게 굉장히 봤고요. 인상 깊었죠. 인상 LA 거기가 굉장히 위험했어. 이게 참 그게 비극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정착 못하는. 안성기는 사실 이제 자기 신분을 위해서 장미를 이렇게 이용한 거였는데 그렇죠. 나중에 총 맞아 죽지 않아? 장미한테?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게 미국 영화도 있잖아. 브루클린을 가는 마지막 티켓인가? 마지막 비상구. 브루클린을 마지막 비상. 뭐 하여튼. 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아주 전의 일이죠. 30, 40년 전의 일이니까 뭐 더욱이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지금 미국이 기회의 땅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학계에서는 일단은 미국은 뭐 기회 땅 아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뭐 20년 살다 보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정치 시스템 이쪽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뭐 한인 자녀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뭐 그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또 유학 이민을 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그래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뭐 메리트가 있다. 물론 요즘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그 후보들이 아주 난립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상당히 이거는 뭐 근래 일이고 앞으로 뭐 그리고 미국은 그 두 가지 분야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도 느끼기에 한국에서는 뭔가 삶이 굉장히 막 버티기 위한 그런 빡빡한 삶인데 미국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은 그런 뭐 아메리칸 네. 드림 이런 거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한국보다는 상당히 아직은 많이 구멍이 많지 않나 기회가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미국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나서 24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독립 선언하고 나서는 미국이 신대륙이지만 가장 새로운 시스템으로 빌드업된 나라라고요. 그 다른 나라는 다 왕정 국가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쩌면 반왕정 신모델 이렇게 미국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무슨 평등을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사회고 나머지 그 이후에 다들 미국을 따라서 민주주의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이게 이제 최고 선두에서 미국 해왔는데 240년이 흘러오면서 미국도 노화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의 아류로 이제 민주주의 들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단점들을 보고 장점들을 보면서 새롭게 이제 하는데 미국은 사실 가장 처음에는 선진화가 됐지만 지금은 미국도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많고 근데 이제 한국에 비하면 북유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아예 없으면 망고 땡 메디케이드 받고 병원 간 메디케이드 그냥 뭐 푸드 스탬프 나오고 뭐 아주 극빈자층으로 사는 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근데 중간층이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산층이 지금 거의 뭐 몰락하고 있다는.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중산층이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에 와서 국민자층이 될 것 같으면 뭘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미국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 미국과도 깝깝하구나.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한국에 떠나온 지 한 19년 됐지만 요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도 힘들거든요. 뭐 계신 분들 다 힘든 분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직접 얘기 듣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죄송하다라는 그런 게 마음으로 좀 다가오는 편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많이 힘드시대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뭐 기회의 땅이냐 아니냐 되는 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헬조선이기 때문에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참 뭐 얻을 게 많은 나라에서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누가 떠밀어서 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에 꼭 좋아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정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어떻다고 해서 이민이 뭐 줄어든다고 하는데 또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자기를 오랫동안 살았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움직이는 뭐 그런 거로 보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아직 은퇴를 하려고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그 국민 학생들 소풍 가는 하루 전날처럼. 변호사님 저 올해 어떻게 됐어요? 나이 뭐 40대 중반이 됐네요 벌써. 네, 그래도 저 네. 미리 준비하시는. 그래서 은퇴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좀 설레이는 그런 게 많은데요. 텍사스로 가게요? 예, 제가 텍사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우리 뭐 플로리다가 좋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공부했던 텍사스도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유럽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일랜드라든지 북유럽 정도. 예. 물론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뭐 이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소위 이민하면은 남이 뭐 살기 힘드니까 떠난다 또는 뭐 내 나라가 싫어요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 나라에서 80년, 70년을 산다는 거는 아주 이게 뭐 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굉장히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뭐 한 20-30년 살았고요. 또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고. 그렇게 되니까 벌써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한 20년은 그러면 안 살아본 유럽 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민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제 그 개인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이민을 한번 저는 소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황피님께서도 좀 만약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이 이민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비자 제도고요. 그리고 뭐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든지 21세 미만 자녀, 부모님들은 무비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비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체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세 가지 캐러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알았든 몰랐든 간에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문제죠. 그래서 뭐 먼 친척도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무비자로 와 본들 한국을 안 나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결론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전체가 관광 비자라는 걸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캐러고리 말고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관광 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관광 비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 전체가 오시는 분이 많고요. 뭐 관광 비자를 받고 뭐 이렇게 뭐 관광하고 가시는 분들이야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좀 많이 최근 과거 한 2-3년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가족 전체가 관광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 아니면은 그 무비자 제도 전에 10년을 받았다가 1-2년 남겨두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무비자 한 지가 지금 한 6년 됐나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08년 9년인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0년을 그래도 아주 잘 받아놓으신 분들은 무비자가 이어지지 않고 관광비자를 갖고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관광비자를 해가지고 집도 팔고 뭐 가게도 정리하시고 그다음 직장도 정리하시고 무턱대고 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무턱대고란 말을 해서 좀 약간 그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밖에 체류가 안 되고요. 6개월을 한번 연장해가지고 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신분으로 전화를 안 한다든지 한국을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체류 신분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결과가 났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관광 비자로 오시게 되면 가장 쉽게 신분을 전환할 수 있는 게 학생 비자입니다. 뭐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이 전체가 오신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도 가족 전체가 예를 들면 한 5개월 동안 이제 관광 비자로 체류를 하시다가 한 달 내가놓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이 뭐죠 대안은 이 대하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뭐 의사들이 뭐 자기 가족들 수술하는 게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민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5개월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학생 비자 이런 거로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비자가 신분 전환이 안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얻어가지 못하는 불법 체류 신세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상당히 또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서류적으로 이제 요건을 다 맞추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가족이 전체가 오시기 때문에 집도 없지 직장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때나 아니면 관광비자에서 바꿀 때에 특히 학생비자를 바꿀 때는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간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재정 증명도 상당히 필요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이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부동산도 다 정리를 하고 직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은행에 있는 뭐 돈도 없고 왜냐면 그걸 가지고 다 오셨으니까.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뭡니까 관광 비자로 이주를 목적으로 오시더라도 일단은 그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나 다른 거로 바꿀 때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는 하고 오지 마시라. 최소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가서 사람 인생은 모르지만 네. 실패할 확률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 있는 것은 뭐냐면 돌아갈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조그만 걸 남겨놓고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위에 뭐 실패했을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 서류를 낼 때 한국에 재산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분 병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취업 비자로 병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 비자 바꿀 경우에는 이게 비移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직장을 그만두고 왔어도 예를 들면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2개월 있다가 이제 보통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뭐 전 직장에서 뭐 휴직계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좀 말을 해놓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부동산도 이제 팔고 오지 말고 나름 이제 또 임대를 하던 학생 비자로 바꾼 다음에 네. 판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간다는 걸 어떤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분들도 걸 많더라고요. 네. 공무원분들은 그러니까 1년 휴직계를 하고 1년 동안 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와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좀 그런 것들은. 알아보시고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바꾸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광 비자로 오실 경우에 가족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간에 가장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 비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대학교를 마치고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학교를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뭐 본과로 진학을 한다든지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순전히 이제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이제 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원 중에서 또 그러한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또 어떤 그런 예, ICG 발급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입학 많이 허가서를 발급을 해주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생의 어떤 출석을 좀 면제를 해주는 이게 다 불법입니다만은 예, 이제 무리해주고. 네,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학생 비자로 바꿀 때 어떤 그런 주의점 하고 그 배우자는 노동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취업을 할 수 네, 있나요? 아시다시피 학생 비자는 그 학생 비자를 신청하신 분하고 배우자 가족들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자녀들이 공립학교 다닐 수는 있겠죠. 예. 예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집사람 따라서 왔다. 네. 그 동반 학생의 동반 가족을 그러니까 왔는데 붙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제도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F1 이제 학생이 일을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자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학생비를 또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때 90년대에서는 이민법상 F2 그러니까 동반 자녀도 동반 가족도 그냥 F1을 바꾸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박사학위를 할 때 5년 동안 신문에 거의 제한이 없이 한국을 들락날락하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민은 계속 가면 갈수록 많이 까다로워지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무슬림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멕시코 접경에다가 뭐 담을 싸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뭐 그렇게 이민 정책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전체가 관광 비자를 갖고 오실 경우에는 미리 무비자나 이런 거로 해서 아니면 관광 비자로 미리 오셔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미리 하셔야 되는데 팁을 드리면 아무래도 미국에 자주 왔다 가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인이 있는가? 그 지인이 만약에 몬태나에 살아요. 몬태나는 거의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그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좀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먼저 주를 정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아마 친구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들 예,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업무를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가족이 몽땅 오는데 뭐 상담을 받고 싶다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조금씩 이렇게 오셨다든지 그래서 무비자가 있는 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또 기회도 보고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그래서 관광 비자에서 학생 부적 바꾸는 게 아주 가장 전형적인 뭐 그런 거 아마 통계상으로도 그게 그게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학생 비자 자체도 이렇게 뭐 임시 방편이잖아요. 일단 학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네. 하니까 근데 계속 좀 미국에 정착을 하려면은 결국은 직장을 얻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영주권을 얻는 것까지가 이제 사실 그렇죠. 목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또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꾸게 되면은 보통 1년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배우자들이 조금 불법입니다만은 또 나름 또 생활에 보태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있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사실 직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데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영어도 조금 잘 안 되는데 1년 안에 직장 잡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만 또 이제 한국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마치고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H1B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 비자에서 이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올해는 4월 1일부터 이제 접수를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직장 잡기 힘들 뿐더러 그래서 1년에 또 이 쿼타가 있습니다. 이 전문직 취업 비자 H1B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거의 경쟁률 3대 1로 됐고요. 올해도 아마 3대 1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 비자는 이제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할 때 학사학위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에 스폰서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받고 3년을 다시 연장을 하면서 6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H1B를 받고 영주권을 받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6만 5천 개인데요. 미국에서 석사를 하신 분들은 2만 개가 쿼타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나은데 지금 이 학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사를 나왔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오셨는데 학사학위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3대 1 정도를 또 돌파를 하셔야지 또 되는 또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때 보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 하고 뭐 했는데 그 취업까지도 했는데 추첨해서 떨어져가지고 한국 돌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미국에서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왔는데도 되고 이게 진짜 복불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국민을 위한 그 취업 비자 쿼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를 하면서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김 대표도 계시지만은 그 FTA에 못 받았던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취업 비자 쿼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죠. 다 했는데 그 버지니아 또 이거 버지니아에 그 굿레이트라는 그 법사위원장 하원 법사위원장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벌써 그게 코스판서들도 100명이 넘게끔 코스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이거 원래 포괄적 이민 법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왜 이걸 또 따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포괄적 이민 법안이 죽고 그게 이제 새로 올라가는 이번 선거 이후에 이 선거가 되면 포괄적 이민 법안 상원에서 통과된 게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그 다음에 뭐 내년도에 또 다시 이걸 트라이해갖고 이제 가는 건데 피터 로스캄이라고 이제 그 일리노이스의 그 하원원입니다. 그 형이 그 아버지가 한국에 6.25 참전을 갔다가 이제 형을 데려와갖고 이제 형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터 로스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또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가 만약에 통과가 되려 그러면 일단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뭐 이제 끝났다고 보고 따로 이제 또 올라가고 그러고 그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좀 어렵고 다른 빌, 뭐 국방수권법이라든지 이거는 미국 정부, 미국 의회에서 항상 군대에 들어가는 무기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하니까 거기에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가능성인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이게 사실 취업 비자가 이게 뭐냐면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 그다음에 스템이죠. 네. 이런 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스템이 미국에 매년 10만 명이 넘게끔 부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미국에 우리가 보면 미국 애들이 공대 가갖고 저기 뭐 화공을 전공한다든지 뭐 이런 애들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매스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매스죠. 이렇기 때문에 매년 해외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데려오는데도 10만 명 이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에 들어온다면 그들로 인해하고 미국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애들 데리고 오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다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회에다 설득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민 문제가 점점 이게 서로 공화와 민주 양당을 공격하는 툴로서 사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전략적인 문제인데 이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는 그 상당히 그 포용심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외국에서 힘들게 했는데 여기 와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 정도의 아량이 있었는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다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민 문제도 사실 그 문제고 사실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들로 있다는 것은 이거는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계속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해갖고 돌려보내는 것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타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고 공화당은 이놈들 해주면 분명히 민주당 찍을 거야.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저봐 공화당 애들 때문에 안 돼. 립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서로를 공격하는 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미국에서 서로 민주당도 솔직히 말해서 완전하게 통과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립서비스만 하는 거죠. 공화당은 더 하고. 그렇죠. 그래서 H1B라는 게 사실은 뭐 6만 5천 개가 할당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학생으로서 와가지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학사를 가지고 또는 석사를 가지고 또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사나 석사를 했을 경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쿼타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게 보통 10,000개 내지 15,000개 또 작은 5,000개까지 이제 한국 쿼타가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민들이나든지 뭐 그런 우리 시민참여센터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할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H1B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이 아무 직업이나 하게 되면 이게 요건이 맞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전공이 그 하는 일하고 거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한다든지, 뭐 수학을 한 사람들이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과하고 자기가 배운 공부하고 이제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이걸 줄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썼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년에 뭐 학비만 한 4만 불, 5만 불 되고요. 최저비까지 하면은 뭐 거의 한 8만 불씩 쓰는데 그걸 4년 만에도 벌써 20-30만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만의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거의 80% 이상을 인도하고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쿼타 있기 때문에 이 H1B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비자로 왔을 경우에 아니면 또 관광 비자로 왔을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액 투자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 투자 비자는 E2라고 합니다. E2 비자라고 소액 투자 비자인데 요거는 50만 불이나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어떤 투자 이민하고는 좀 별개 문제고요. 이것도 학생 비자라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신 좋은 거는 소액 투자죠. 그래서 뭐 관광 비자로 왔다가 아니면 학생 비자로 전환을 했다가 보통은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돈을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소액이라면 어느 정도? 소액이라고 그러면은 뭐 뉴욕 기준으로 하면 뭐 12만 불 또는 그 이상. 이게 법에서 정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어떤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1억 5천에서 2억 미만. 2억 이 정도는 되고 제가 가장 적게 했던 게 이제 로드아일랜드에 한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9만 불로 제가 한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뭐 8천만 원 정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내일 어떤 가게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어떤 주류 회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주류를 파는 그런 가게죠. 뭐 리커스토어를 산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2만 불에서 뭐 많으면 20만 불. 뭐 물론 제가 한 것 중에는 보스턴에서 50만 불짜리 세탁 공장 사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자기 어떤 학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폰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사가지고 자기가 사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자기가 스폰서를 받는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H1B 같은 경우는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또 학사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돈만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변호사들이 이거를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뭐 회사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이투라는 거를 신청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따르면은 뭐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가장 투자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이 돈이 이 불법 자금이 아니어야 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만약에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뭐 가끔세 증명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이 뭐 한 10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면 뭐 1억씩 뭐 10년 받았으면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뭐 집을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를 줬는데 10억이 이제 예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만 5억에 팔았다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뭐 예를 들면 학생으로 왔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다가 미국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경우인데 문제는 그런 그 사정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척들한테 돈을 받는다. 그럼 이기 때문에 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미국은 뭐 정의가 500만 불까지는 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2억을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빌려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정여에 관한 또 받는 사람이 정의세를 한국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상당히 30%인가 이렇게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정여를 할 경우에도 그 돈을 갖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놨는데 이 신분을 바꾸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벌었는가를 증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은 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 비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본인의 어떤 자질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것 스판서도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 투자하는 금액이 과연 어느 채널로 들어오느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 자금의 투명성이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피아 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입국을 하시고 좀 체류를 하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소액 투자 비자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H1B라 아까 이 쿼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졸업을 했어도 취업하는 게 힘드니까 특히 이제 이런 예술계에 계신 분들 또는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기자 이게 뭐 특기자 비자라는 게 있어요. O1이라든지 P1 비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체육대학을 나와가지고 태권도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왔다가 또 이제 학생 비자로 바꿔가지고 어학연수를 하다가 여기 교민들 사회에서 태권도 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스폰서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H1B로 가기는 일단은 쿼타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태권도 사범으로 올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뭐 경력 수상한 것도 많이 있고 또 한국에도 태권도 종주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1등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하면은 뭐 심심찮게 뭐 특별한 문제 없이 P1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무슨 뭐 미대를 나왔다든지 그래서 여기 와서 디자인 스쿨을 나왔다든지 할 경우에 또 이제 나름 또 미국에 체류한다든지 하면 한국에 체류할 때 그런 디자인 상을 받았을 경우에 또는 음악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또 상을 받았을 경우에 O1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쿼타의 별개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떤 음대라든지 어떤 미술대학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또 특기자 비자로 받는 경우가 꽤 있죠. 국악도 그렇죠. 국악도 그렇겠죠. 국악도 예, 받을 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특기자 비자도 이 스폰서가 항상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에서도 미국인들도 취업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술계라든지 뭐 음악계라든지 미술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업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미대를 졸업했으면은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잡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뭐 좋은 음대를 나와도 뭐 교수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극단이라든지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이런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인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스폰서를 받지만은 나중에 연장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야 될 그런 봉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연장이 안 되는 것도 꽤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뭐 옛날에는 뭐 경제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막상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순수하게 공부만 하러 왔다가 뭐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한다는 게 사실 이게 정식이 이렇게 잘 성립되는 건 아닌 걸로 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미국 사람인데 법대를 갔는데 3년을 지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스쿨을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시민권자 말씀하시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이유는 이런 거죠. 뭐 자기가 로스쿨을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뭐 1년 안에 취업률이 뭐 70%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3년이 지나도 자기도 취직을 못할 뿐더러 최근 소송권 말씀하시죠. 네, 50%도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자기를 속이고 이제 과대 광고가 되겠죠. 예, 법대에서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속아서 이제 입학을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취직이 힘든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뭐 한국인으로 와가지고 또는 돈을 많이 쓰고 체력하면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뭐 얘기가 틀립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잠재력이 많지만은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정부에서도 막 이민도 장려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뭐 중국 사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가 없는 나라 없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정착을 하면은 그 자기 마을 또는 도시에다가 그 문을 세우고 자기들이 모여서는 어떤 그런 아주 단결된 뭐 그런 힘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이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국가에서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아이러니한 게 결국은 이민자들,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많아야 예를 들면은 어떤 직업 창출도 되는 거고 뭐 메인 주류로 가기에는 사실 더 어렵고 결국은 이 LA만 해도 그래도 이 한인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근데 뉴욕만 해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민이라는 것도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한인의 그런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민자들이 많아야 어쩔 수 없는 규모가 이제 채워져야 나름대로 이게 직업도 마찬가지고 이민자의 그 삶도 좀 나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민자들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일제 모선의 2세들은 한인 사회에서 더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럼 결국은 1세들은 줄어들고 사실은 그렇게 참 좋은 전망은 아닌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죠. 네, 이민이 줄어들면서 이제 또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퀸즈 칼리지의 그 우리 석자 교수 계신 민경학 교수님께서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근 3년 안에 3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민을 온 그런 케이스고요. 우리나라는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계시던데 가면 갈수록 이제 예, 갭이 상당히 커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이민이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러니까 이제 교민 사회가 좀 작아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 감독께서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세들이 결혼을 하는데 특히 한국 여성들이 백인하고 결혼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단은 이제 2세가 백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1세대, 2세대 넘어가면 거의 한국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중국 차이나타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 이민자가 많이 적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2명 이상을 잘 안 노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이게 저도 이게 유태인 요 동네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놓더라고요. 평균 3명에서 5명.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1명, 2명, 그래서 3명 되면 이제 부의 상징이다. 뭐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 실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민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인 사회가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2세들이 어떤 백인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이걸 타개할 수,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가치 판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민을 많이 와야 되는데, 뭐 현재 그렇지 못하다.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김 대표도 계시지만은 한국을 떠나면 다 예국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교포들이 그 우리 의회를 상대로 로비도 많이 하고요. 또 나름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뭐 관심도 많은 거고,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을 볼 때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참 헬조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그런 옵니다만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 꼭 미국은 아니더라도 좀 나가가지고 또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국을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장려가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있잖아요. 그 농업 비자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또 이게 제한적으로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결국은 이제 비자나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스폰서,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뭐 굳이 주류에 취직하는 비율이 많이 적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런 한인 사회도 그렇게 나름 자급자족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사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적죠.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도 안 한 농업에 종사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관광 비자로 오셨다가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한 2년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롱아일랜드 어디에 이제 12만 불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세탁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2 소액 투자 비자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장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취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제 영주권 스폰서를 못 하니까 부인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닭국장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E2 소액 투자 비자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도 필요 없고 돈만 투자하면 되고 뭐 그런데 또 스폰서도 필요 없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고 사장님이 돼서 자기를 고용하는 그런 형태니까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가족들도 이제 공립학교 보낼 수 있고요. 배우자도 노동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2를 설립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노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번호도 받아서 세금보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배우자가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비자라든지 학생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배우자 취업이 안 되죠. 심지어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뭐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H1B의 배우자도 지금 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E2 같은 경우 소액 투자 비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도 일해라 이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E2를 이제 세탁소를 사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연장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부인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닭공장을 보낸 거예요. 이제 미래에 대한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닭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서 2년 안에 나오죠. 이게 이제 최소한 2년을 근무를 해야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옛날에는 뭐 5년 정도 뭐 걸리고 했습니다. 이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근데 지금은 좀 이게 빨라져가지고 2년이면 나오기는 해요. 특히 뭐 닭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자국민, 미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닭털 뽑는 게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예, 이게 뭐 고르고 또 이게 목치고 하는 제가 뭐 가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도 거기를 통해서 받은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2년 만에 아주 사람이 한 20년은 늙으시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보통 이분들이 이제 2년에 한 번 이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화를 안 오시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2년 되기 한 3, 4개월 전에 전화가 옵니다. 때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질문이 아니고 부인이 닭공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미국에는 뭐 타이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닭공장 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실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못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러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 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영주권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오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배우자가 또 일할 수 있는 또 E2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L1이라는 비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본사가 있고 미국이 이제 지사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간단하게 보면 사실 주재원 비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주권을 받기 쉬운 그런 건데요. 한국에서 계신 분 중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직원을 한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신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미국에 또 판로를 개척하고 또 비즈니스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민에 관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을 기준으로 1년만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본사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오시는 분이 과거 3년에 1년 정도를 가급적인 매니저, 그러니까 과장 이상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지사를 내면서 1년 비자를 받고 옵니다. 그 주재원 비자로 갑니다. 물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본사에서 다른 현지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든 경우에는 3년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오피스를 내는 경우에는 1년만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1년간 이제 받은 다음에 1년 되기 보통 3개월 전에 3년 연장을 받는데 그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주권이 들어갑니다. 영주권은 한 8개월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면 1년 6개월이나 7, 8개월 만에 소위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재원 비자로 오신 분들이 하는 순위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동청에다가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바로 영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이제 고용 창출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세금들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종업원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주권을 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좀 쉽게 어떤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자기가 직접 이제 지사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허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필요 없나요? 그냥? 근데 본사에서 허락을 보통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사장님이 그걸 받고 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지사를 내면서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주재원 비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주재원 비자도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 비자 E2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당연히 이제 공립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에서 좀 비즈니스를 좀 키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주재원 비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재원 비자를 받고 영주권 받고 그냥 영영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주재원 비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IMF를 전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근데 결국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길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근데 말씀하셨지만 소액 투자 비자, 주재원 비자 이것들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소액 투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2억이면은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그렇죠. 한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상당히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전세
집 빼면 그렇죠. 충분히 마련할 충분히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 E2 비자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케이스를 저도 취재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그러세요? 뭐가 문제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10만 불, 20만 불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 하나의 통과되기 위한 기본 자금이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연하죠. 10만 불, 20만 불이라면 최소한 뭐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고 최소한 그거에 뭐 2배 정도는 그러니까 초기 준비를 해야 투자가 된다든가. 적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규모가 작을수록 결국은 자기 노동비, 인건비 따먹기 정도 수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비즈니스로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그 외에 많은 그 추가 자본이 있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경험을 쌓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했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순진하게 뭐 필요한 자금만 들고 와서 결국 6개월도 못 버티고 나간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계사 분께서는 그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E2 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잘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그런 제도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한때 그게 붐이 일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됐던 경우를 하여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이제 뭐 학생 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 비자도 그렇고 실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부분이 몇 번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비자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의 그렇죠. 어떤 의미가 상당히 뭐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법 체류를 하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신분을 유지하느냐. 그렇죠. 이 사실 신분이라는 얘기가 뭐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근데 이제 뭐 백지장 차일 수도 있고 또 이게 클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신분은 그냥 뭐 조선시대의 신분이지. 근데 여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불법 네. 체류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비하는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와 있는 그 어떤 필리핀 노동자의 신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 그 하는 일은 좀 틀리긴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으면 내가 한국에 자랑스러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 안 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참 그 신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그런 세상인데. 신분이 해결됐다고 해서 미국 사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권을 땄고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큰 차이가 미국에서 사는 게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악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볼 때도 그냥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그럴 경우에 뭐 제가 징검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도 가보고 NYU도 가서 이제 그 대학원생들 해놓고 이제 설명회도 하고 제가 비자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경기도 그렇게 썩 뭐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취직하기 힘들지만은 결국은 이 비자 학생 비자에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바꿔야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그 직장을 구할 때 항상 징검다리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받고 했는데 나는 뭐 7만 불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당히 굉장히 뭐 이게 낙담되는 말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찾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돌아가지 않을 경우 신분 유지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하는 취업 비자, H1B가 됐든지 뭐든지 간에 E2가 됐든지 요거는 징검다리로 생각해서 징검다리가 없으면은 빠져 죽는 거잖아요. 물에 빠지는 그렇죠. 현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하더라도 미국 그 첫 발을 잘 들여야 되는 그런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신분을 유지해야지만 영주권도 받고 또 영주권 받아야지만 또 시민권도 받고 또 시민권도 받아야지만
또 투표를 해서 또 할인 권리행사는 사회에서 그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그렇죠. 예. 누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신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변호사님 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지금도 그냥 나이 50인데 이건 뭐 일이지만 50인데 뭐냐면 지금도 좋은 게 있어요. 야, 배우고 있구나 아직까지. 그것도 뭐냐면 미국 생활을. 근데 그건 뭐냐면 제가 딸 키워보고 딸이 벌써 대학교 3학년인데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삶이 한국이든 여기든 다 녹록지 않거든요.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배워서 좋아요. 네, 그렇죠.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좋아요. 항상 그게 한국에 있으면 참 이게 뭐 매너리즘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생각하지 않았던 신분 문제 때문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지만은 뭐 이런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친구한테 듣고 이렇게 하는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좀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무비자로 오든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주를 하고 싶은 곳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 신분을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채널도 어떤 전문의를 통해서 잘 한 다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뭐 꿈이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체력 계획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미리 준비해서 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민에 대한 얘기는 뭐 끝이 없죠. 끝이 없고 해도 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재밌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또 이제 하기로 하고 또 혹시나 뭐 어떤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팟빵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한 이민 얘기는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첫 출연인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요. 앞으로 이 미국에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래도 그 남들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취재했던 얘기들도 많이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창종 감독님은 이게 뭐 한국으로 치면 미디어 몽구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미디어 몽구지만요. 뭐냐면 보세요. 전 뭐 공부만 정만 뒀지만 필드 워커라는 단어를 쓸게요. 왜냐면 현장에 충실하신 분이라서 제가 존중을 해요. 예. 필드 워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김창준 감독님 좋은 소스 많이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예,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